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주던 정기 구독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구독형 서비스에서요. 아,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죠. 당장 폐업해야 하나 싶을 거거든요. 맞아요.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끔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고 싶은 영화 한 편만 딱 결제하고 나가는 비회원들을 미친 듯이 끌어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료 회원들에게 우리 브랜드에 대한 특별한 소속감을 막 심어줘서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확실히 후자가 장기적으로는 정답에 가깝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구독 서비스의 딜레마와 아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료 주제가 바로 지방 소멸과 인구 위기 문제니까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 그 지역이라는 플랫폼을 든든하게 유지해주던 정기 구독자가 사라진다는 뜻과 완전 똑같거든요. 그렇죠. 구독자가 빠지니까. 네, 당장 동네 조세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막 둔화되면서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진행된 정책 연구랑 현장 사례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요. 과거처럼 단순히 공기 좋고 물 맑은 우리 동네로 제발 이사 오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방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어요. 네네, 아예 통하지 않죠. 그 대신에 인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쪼개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들을 보면요. 인구를 단순히 그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현재 특정 지역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주민, 그러니까 정주인구입니다. 아, 정주인구. 아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완벽한 정기 구독자네요. 네, 딱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류인구입니다. 불특정 지역을 특별한 연고 없이 일시적으로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이나 쇼핑, 레저를 위해서 짧게 머물면서 돈을 쓰는 아까 말씀하신 비회원 건별 결제자에 해당합니다. 네네, 정주인구랑 교류인구. 그러니까 동네 주민하고 관광객. 여기까지는 되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자료들의 핵심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는 세 번째 개념, 바로 관계인구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단어가 약간 좀 모호하게 들렸어요. 완전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훌쩍 놀러 왔다가 바로 가는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이 관계인구야말로 지금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돌탁으로 주목받는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광객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전입신고를 딱 한 주민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근무했던 곳, 혹은 주말 농장을 일구거나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오가면서 그 특정 지역에 되게 강한 애착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아, 애착이 있는 사람들?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단순한 방문객 포지션에 그냥 머물지 않고요. 지역이 가진 문제에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동네 문화센터로 치면요. 교류인구는 어쩌다 한번 원데이 클래스 듣고 가는 수강생이고 정주인구는 아예 1년치 연간 회원권을 끊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적절한 비유네요. 그럼 관계인구는 정식으로 연간 회원은 아닌데 센터에 무슨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굳이 찾아와서 막 전단지도 같이 돌려주고 의자 세팅도 거들어주는 그런 단골 손님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단골 손님들은 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막 남다르잖아요.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센터가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여기서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세금을 내고 지역이 굴러가게 하려면 아예 그냥 짐을 싸서 이사를 오는 완전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무조건 최선이잖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완전한 이주도 아니고 단순 관광도 아닌 이 모호한 관계 인구를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건가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지금 살던 곳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아, 이주 허들이요. 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또 의료 인프라 등등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저출산 때문에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 자체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완전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모두가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그 이주라는 양극단의 부담을 막 강요하기보다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과 느슨하지만 되게 단단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죠. 현실을 되게 뼈아프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군요. 갑자기 시골로 이사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일단 의자부터 같이 깔아줄 명예 스태프들을 모으자, 이런 전략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딱 생깁니다. 명예 스태프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을 도와주는 건 너무 좋은데 당장 동네에서 주민들이 한두 명씩 떠나면 지갑이 얇아지잖아요. 마트 매출도 뚝뚝 떨어지고 미용실도 문을 닫고요. 이 당장 숨이 넘어가는 지역 경제에 긴급 수혈을 해주는 건 도대체 누군가요? 그 즉각적인 경제적 수혈을 담당하는 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두 번째 그룹, 교류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죠. 아, 여행객들이 당장 돈을 쓰는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공공정책연구원장인 박노보 박사가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의 2017년 발표 자료를 근거로 도출해낸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분석이죠? 바로 1대 8대 25대 81의 원리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1대 8대 25대 81이요. 숫자의 격차가 지금 엄청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정주 인구, 즉 동네 주민 1명이 감소했을 때 그 지역 경제에 뚫리는 구멍을 메꾸려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수치예요. 와, 주민 1명의 빈자리를 계산했다고요? 네. 2017년 일본 기준으로요. 정주 인구 1명이 1년 동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약 125만 엔 정도가 됩니다. 125만 엔이면 한화로 치면 대략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 한 명이 이사를 가면 당장 그 동네 상권에서 연간 그 정도의 엄청난 매출이 그냥 허공으로 확 사라지는 겁니다. 와, 주민 한 명의 무게가 진짜 그 정도군요.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그럼 그 1,100만 원어치의 소비 공백을 결국 여행객들이 와서 채워야 한다는 건데 외국인 8명이 와야 그만큼을 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125만 원의 펑크를 메꾸려면 일단 외국인 관광객 8명이 오거나 아니면 내국인 숙박 여행객 25명이 와서 잠을 자고 가야 합니다. 아, 자고 가는 내국인은 25명. 네. 근데 만약에 지역에서 숙박을 아예 안 하고 그저 밥만 딱 먹고 떠나는 내국인 당일치기 관광객이라면 어떨까요? 무려 81명이 필요합니다. 와, 81명이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그냥 1명이 짐 싸서 이사를 딱 가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당일치기 관광객 81명이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기념품도 막 사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죠. 교류 인구가 이 침체된 지방 경제의 당장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막 톡톡히 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 81명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 약간 좀 섬뜩해요. 어떤 면에서요? 이 사람들은 동네에 와서 돈을 쓰긴 하지만 차 끌고 와서 교통체증이 일으키고 쓰레기 막 버리고는 해가 지면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고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절대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교류 인구의 아주 명확한 한계점입니다. 당장의 식당 매출은 막 올려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그 지역사회 유지나 공동체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동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들에 등장하는 지자체들의 다음 미션이 엄청 명확해집니다. 이 엄청난 수의 81명 중에 일부를 지역의 매력에 푹 빠뜨려서 그들을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관계인구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당위성이 딱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81명의 단순 소비자 중에서 우리 동네의 코어 팬을 골라내서 육성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그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의 단순한 호감을 어떻게 책임감 있는 유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 과제죠.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들이 단순히 우리 동네 자주 좀 오세요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치밀한 시스템을 쫙 깔아두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자체가 주도해서 관계 인구가 지역과 진짜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총무성 보고서에 등장하는 실제 정책 사례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축제나 어떤 이벤트가 열릴 때 이 사람들을 단순히 관람석에 구경꾼으로 앉혀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딱 분담해서 축제 기획이나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진짜 아이돌 팬덤 문화랑 완전 똑같네요. 처음엔 그냥 노래가 좋아서 가볍게 듣는 교류 인구였단 말이죠. 근데 소속사,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 사람한테 저기 이번 축제 기획에 당신의 아이디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책임감이 생기니까 소속감이 막 폭발하는 거죠.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 공공시설을 현지 주민들과 완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혜택도 주던데요. 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공공시설을 그냥 현지인처럼 쓰게 해주는 거죠. 또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정기적으로 막 알리는 홍보지도 꾸준히 발송을 합니다. 아, 혜택이랑 소식을 계속 주는군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민들은 그 지역을 단순히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헌도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두 번째 고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획사가 팬클럽 임원진한테 전용 혜택을 막 주면서 이 지역이라는 최애를 위해서 기꺼이 내 지갑과 시간을 쓰는 코어 팬으로 만드는 과정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열성 팬들이 나 이 동네 진짜 돕고 싶어요 이러고 막 몰려온다고 치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붙잡고 선생님은 사과농장 브랜딩을 도와주시고 저기 선생님은 빈집 개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맺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공무원들도 다 자기 본업이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코디네이트 윗 프로듀스 기능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존재예요. 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조직이요? 네, 관계 인구가 막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바로 매끄럽게 녹아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도시에서 온 웹 디자이너가 당장 일손이 부족한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딸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기랑 지역의 진짜 니즈를 딱 매칭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역의 진짜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외부에서 온 관계 인구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그 과제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립적인 조직, 그리고 전문 인재를 꼭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관계 인구의 에너지가 지역의 전통 유지랑 커뮤니티 활성화로 딱 직결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팬 매니저 조직이 둬야 팬덤이 체계적으로 굴러간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1명의 여행객 중에서 일부를 든든한 명예 스태프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주 큰 산을 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심층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가 딱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주말에만 오는 명예 스태프에 만족하지 않고요. 결국 아예 짐을 싸서 전입신고를 하는 완전한 정착, 즉 정주인구로 이끌려면 어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궁극적인 정주인구 전환을 위해서는요, 과거의 정책적 실패를 아주 뼈저리게 거울 삼아야 합니다. 실패 사례가 있나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2009년 일본 총무성의 지역진흥협력대 사례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당시 이 사업은 젊은이들이 지역을 돕게 하자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참가 조건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지 이전,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강제했습니다. 헉!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너무 높은 허들을 억지로 넘으라고 막 강요한 거군요. 약간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들이민 거네요. 비유하자면 진짜 그렇죠.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려던 사람들도 막상 주소지를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그 조건 앞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별 전략은 이주 희망자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교류기회 창출입니다. 교류기회 창출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입신고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청년기, 자녀 양육기, 은퇴기 등등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 달 살기나 워케이션, 주말이주처럼 단계적으로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되게 유연한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겁니다. 아, 일단 가볍게 발을 걸치게 해서 천천히 막 스며들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마음만으로는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정착을 위한 인프라 시책,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프라 시책이요? 관계 인구가 우리 지역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요, 막상 내려가서 살려는데 살만한 집이 없고 아플 때 갈 병원이 너무 멀면 결국 정착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죠. 이 사람들은 일자리나 교통, 의료 같은 여건만 딱 맞으면 지역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막 선제적으로 도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요.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또 교육이랑 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아, 미리미리 깔아둬야 한다는 거군요. 네. 나아가서 정착 초기 자금을 돕는 금융 지원까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막 새로 깔고 빈집을 엎어서 주거단지를 막 만들고 병원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솔직히 세금이 수백, 수천억 단위로 깨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엄청 들죠. 아직 확실히 우리 동네로 이사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잠재적 팬들만을 딱 믿고 지자체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건 막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까딱하면 진짜 빚더미에 앉은 유령 도시가 될 텐데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죠. 인프라를 지어야 사람이 올 것인가, 사람이 와야 인프라를 지을 것인가. 네, 진짜 딜레마네요. 이에 대해서 보고서는 아주 주요한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국가나 지자체가 막 일방적으로 하향식 예산을 쏟아붓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아니라요.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모델 사업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 관광객 많이 오니까 저기 산 깎아서 천평처리 종합병원 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인구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우리한테 지금 당장 진짜 필요한 건 폐교를 개조한 코워킹 스페이스랑 작은 동네 의원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제안하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허황된 막 과시용 인프라가 아니라 실제 수요에 딱 기반을 둔 핀셋 투자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 관계 인구의 정착을 위해서 정비한 인프라가요. 결국 기존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의 삶의 질도 함께 확 끌어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새롭게 정비된 주거 환경이랑 좋아진 의료시설은 결국 지역 주민들도 매일매일 혜택을 보는 것들이니까요. 이것은 외부인만을 위한 낭비가 절대 아니고요. 네네. 기존 주민들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교류 인구에서 관계 인구, 그리고 정주 인구로 쫙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아주 필수적인 생존 투자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완전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기존 주민들의 만족도도 막 높이고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는 진짜 일석이조의 전략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작전처럼 쫙 연결되는지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유기적이죠.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적인 흐름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연구들은요, 인구를 단순히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만 국한하던 그 과거의 낡은 시각을 완전히 버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동대 주민 1명이 딱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81명의 당일치기 관광객이 필요한 냉혹한 경제적 현실, 즉 교류 인구의 엄청난 중요성을 일단 인지해야 하고요. 1대 8대 25대 81의 원리요. 맞습니다. 나아가서 이 관광객들을 지역 축제 참여랑 공공 서비스 혜택을 통해서 자발적인 관계 인구로 단단하게 묶어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쫙 반영한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랑 단계적 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궁극적인 정주 인구로 안착시키는 거. 이 유기적인 흐름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아낼 가장 현실적인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를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팬덤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짜 훌륭한 매뉴얼이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탁 떠오른 여러분만의 제2의 고향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주말마다 훌쩍 떠나는 그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단골 카페라든가 혹은 예전에 짧게 파견을 나갔다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던 그 조그만 소도시. 어쩌면 여러분은 막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그 지역 경제를 막 돌게 하는 가뭄의 단비 같은 교류 인구이자 내일 당장 그 동네의 빈집 개조 아이디어를 막 낼 수 있는 소중한 잠재적 관계 인구일지도 모릅니다. 네, 내가 발디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고 내 기술이 쓰이는 곳 역시 나의 또 다른 터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자료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약간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지금 우리는 원격 근무랑 디지털 노마드가 막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쩌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막 평생 하나의 도시에만 뼈를 묻고 살아가는 정주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진 않을까요? 전통적인 거주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우리 모두가 1년 중에 한 3개월은 강원도의 바닷가에서 일하고 뭐 또 3개월은 제주의 오름 근처에서 지내고 또 나머지는 도심에서 지내는 이런 식으로 3, 4개 도시의 열성적인 관계인구로서 마치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다중거주의 시대 말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되게 멋진네요. 만약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주소지를 막 독점적으로 소유하려고 막 싸울 게 아니고요. 매력적인 사람들의 시간과 애정을 되게 유연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지역이 사람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서로 막 공유하는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 이 발칙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그 구독 서비스가 그렇듯이 스스로를 계속 혁신하고 끊임없이 매력을 어필하는 지역만이 사람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쉐어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주말과 애정이 향하는 곳이 과연 어디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